2024년 10월 어느 새벽 압록강 한가운데서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작은 고무보트에는 5식구가 타고 있었고 그 중에는 다리가 불편한 76 노모도 있었습니다. 탕, 탕 물이 튀고 딸의 비명이 터져나왔지만 그들은 미친 듯이 노를 저었습니다. 북한 국경경비대의 총알이 빗발치는 그 순간 과연 이 가족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탈북민들의 진실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마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들어보신 적 없는 이야기일 겁니다. 저는 9년 동안 김정은의 딸, 그 유명한 김주애를 가르쳤습니다. 네, 잘못 들으신 거 아닙니다. 텔레비전에서 김정은 옆에 서 있는 그 아이, 북한의 공주라고 불리는 바로 그 김주애의 영어 선생님이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5살 때부터 12살이 될 때까지 일주일에 4번씩 김정은 가족의 관저에 들어갔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평생 한 번도 밟아볼 수 없는 그 금단의 땅을요. 저를 포함해서 김주애의 얼굴을 직접 본 북한 사람은 아마 수백 명도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아이와 9년을 함께 했어요. 그 아이가 웃는 모습도, 화내는 모습도, 밥 먹는 모습도 다 봤습니다. 김정은이 딸을 어떻게 대하는지, 리설주가 어떤 엄마인지, 그리고 텔레비전에서는 절대 보여주지 않는 그 가족의 진짜 모습을 저는 압니다. 그런 제가 왜 모든 것을 버리고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2024년 10월 어느 날 새벽 저는 가족 5명과 함께 평양을 떠났습니다. 마누라, 아들, 딸, 그리고 76 먹은 장모님까지. 표면상으로는 황해남도에 있는 장모님 친척분 조상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다시는 돌아올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탈북한다? 북한에서 저를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 믿지 못할 겁니다. 저는 충성스러운 당원이었어요. 아버지도 당 간부셨고 어머니도 교수셨고 저 역시 김일성 종합대학을 나와서 당이 시키는 일이라면 뭐든지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 조직에서 저를 부르더군요. 리처로 동무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기겠소. 특별한 임무.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좋은 의미에서요. 북한에서 특별한 임무라는 건 출세의 지름길이거든요.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무슨 임무일까? 혹시 해외 파견인가? 아니면 당 중앙 발령인가? 그런데 제가 받은 임무는 상상도 못한 것이었습니다. 동무가 앞으로 가르칠 학생은 조직부 간부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백두산 혈통이요. 여러분, 북한에서 백두산 혈통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피줄. 북한에서 가장 신성하게 여기는 그 혈통을 말합니다. 북한 사람들은 그 가족을 하늘처럼 떠받듭니다. 아니, 하늘보다 더 높이 모십니다. 그런데 그 백두혈통 아이를 내가 가르친다고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저 같은 평범한 교사가 감히 어떻게. 하지만 그건 사실이었어요. 조직에서는 제가 영어를 잘하고 사상이 검증됐고 입이 무겁다는 걸 알았던 거죠. 그날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가족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마누라한테도 아이들한테도. 매주 4번씩 검은 승용차가 저를 데리러 오면 저는 그냥 특수 업무라고만 했습니다. 어디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9년 동안 그렇게 이중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가르친 아이는 처음에 7살이었습니다. 예쁘게 생긴 여자아이였어요. 처음 본 순간 솔직히 떨렸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이라니.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그 위대한 수령의 자녀를 내가 직접 마주하다니.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진심으로요. 이 아이가 훌륭하게 자라서 아버지를 이어 조선을 이끌어가기를 바랐습니다. 저도 그때까지는 충성스러운 북한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알게 됐습니다. 내가 평생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걸. 제가 처음으로 심장이 멎는 것 같은 충격을 받은 건 가르친 지 2년쯤 됐을 때였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수업을 하고 있었어요. 영어 단어를 가르치는데 갑자기 아이가 창밖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말랐어요? 창밖에는 관저 주변을 정비하는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먼 지방에서 온 사람들 같았는데 하나같이 뼈만 앙상했어요. 굶주린 티가 역력했습니다. 저는 머뭇거렸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때 아이가 한 말을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굶어 죽든 말든 알 바 아니에요. 충성을 안 해서 그런 거래요. 9살짜리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 탓이 아닙니다.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체제가 정말 옳은 건가? 여러분, 저는 52년을 북한에서 살았습니다. 그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당을 의심한 적이 없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늘 그러셨거든요. 철호야, 당이 없으면 우리도 없다. 수령님 은덕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 저는 그 말씀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가족을 가까이서 보면서 저는 알게 됐습니다. 인민들이 굶어 죽어갈 때 그 가족은 뭘 먹고, 뭘 입고, 어떻게 사는지를 우리가 목숨 걸고 충성하는 그 수령님이 실제로는 인민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9년 동안 제가 본 것들, 그건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왜 모든 것을 버렸는지, 왜 늙은 장모님까지 모시고 목숨을 건 탈출을 했는지, 그리고 김정은 가족의 진짜 모습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이건 제가 두 눈으로 직접 본 이야기입니다. 텔레비전에서 보여주는 그 화면 뒤에 숨겨진 북한 왕조의 민낯을요. 제가 처음 김정은 위원장의 관저에 들어갔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여러분, 북한 인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아시잖아요. 배급이 끊겨서 풀죽으로 연명하고 겨울에 난방을 못해서 온 가족이 한 이불 속에서 벌벌 떨고, 저도 평양에서 나름 잘 산다는 소리 들었지만 고난의 행군 시절에는 하루 한 끼 먹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저에 들어가니까요.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아예 다른 나라였어요. 복도마다 샹들리에가 달려있고 바닥은 대리석이고 벽에는 서양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진품이래요. 수백만 달러짜리. 거실에는 가죽 소파가 놓여 있는데 그게 이탈리아에서 직접 공수해 온 거라고 하더군요. 주방을 지나가다가 봤는데 냉장고가 4대였습니다. 4대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일본 소고기, 프랑스 치즈, 스위스 초콜릿. 북한 인민들은 평생 구경도 못할 것들이 썩어날 만큼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 밥을 못 먹었습니다. 옥수수밥에 된장국이 목으로 안 넘어가더라고요.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더 많은 것을 보게 됐어요. 김주애를 가르치러 가면 가끔 김정은 위원장과 마주칠 때도 있었거든요. 물론 저 같은 사람이 감히 눈을 마주치거나 말을 걸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고개 숙이고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외치는 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데 복도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김정은 위원장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발걸음을 멈췄는데 그 내용을 듣고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이 병신 같은 놈들! 인민들이 굶어 죽는 게 내 탓이냐? 그놈들이 게을러서 그런 거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자애로운 아버지로 선전됩니다. 인민들을 자식처럼 사랑하고 밤잠을 못 자며 걱정하신다고요.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입에서 직접 인민들이 게을러서 굶어 죽는다는 말이 나왔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여러분, 제가 9년 동안 그 집에서 본 것들을 다 말씀드리려면 며칠 밤을 새워도 모자랍니다. 그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건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김주애, 그 아이 있잖아요. 텔레비전에 나올 때는 예쁜 옷 입고 아버지 손잡고 다니는 착한 딸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본 그 아이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느 날은 시중 드는 여성분이 실수로 음료수를 쏟았어요. 진짜 조금이었습니다. 테이블에 몇 방울 튄 정도. 그런데 김주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인연이 미쳤어? 당장 끌어내. 12살짜리 아이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 여성분은 바로 끌려나갔어요. 나중에 들으니까 그 길로 교화소에 갔다고 하더군요. 음료수 몇 방울 쏟았다고 교화소요. 그 여성분한테도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을 텐데. 저는 그날 수업을 하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가르쳐야 하나. 영어 단어를 가르치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계속 생각했어요. 이 아이가 정말 조선의 미래인가? 이런 아이가 인민들 위해 군림하게 되는 건가? 리설주, 김정은 위원장의 부인 있잖아요. 그분도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제가 본 리설주는요, 한 달에 한 번씩 비행기가 옵니다. 중국에서. 그 비행기에 뭐가 실려오는지 아십니까? 명품 가방, 명품 옷, 명품 화장품, 샤넬, 루이비통, 디올. 한 번에 수백 개씩 옵니다.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것만 고르고 나머지는 그냥 버려요. 개봉도 안 하고. 한 번은 리설주가 화장품 박스를 열어보더니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고 던져버리는 걸 봤습니다. 그게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한 통에 북한 돈으로 노동자 1년치 월급이래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떠오른 건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평생 화장품이라고는 변변히 발라본 적이 없으셨어요. 손등이 항상 트고 갈라져 있었는데 비싼 로션 하나 못 바르셨거든요. 돌아가시기 전에 철호야, 다음 생에는 예쁜 옷도 입어보고 화장도 해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 어머니가 평생 못 가져본 것을 저 사람들은 개봉도 안 하고 버리는구나. 저는 그날 화장실에 숨어서 울었습니다. 소리 죽여서 한참을 울었어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늘 그러셨어요. 철호야, 수령님은 인민들 위해서 식사도 거르신다. 우리가 이만큼 사는 것도 다 수령님 덕이다. 아버지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으셨습니다. 6.25 전쟁 때 가족을 다 잃고 혼자 남으셨는데 김일성 주석이 고아원에서 키워줬다고 평생 감사하며 사셨어요. 당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치겠다고 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이걸 보셨으면 어떠셨을까요? 당신이 목숨 바쳐 충성한 그 가문이 실제로는 인민들을 벌레만큼도 안 여긴다는 걸 아셨으면요. 저는 이제 아버지 산소에 갈 수가 없습니다. 탈북자니까요. 하지만 가끔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하늘에서 저를 보고 계실까? 원망하실까? 아니면 이해해 주실까? 저는 아버지를 배신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평생 믿은 그 가치, 인민을 위한다는 그 가치를 지키려고 한 겁니다. 진짜 인민의 적은 저 위에 있는 자들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조금씩 무너져 갔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어요. 여전히 수업 열심히 하고 집에 오면 웃는 얼굴로 밥 먹고. 하지만 속은 매일 불타고 있었습니다. 내가 평생 믿어온 게 거짓말이었구나. 내가 충성한 대상이 괴물이었구나. 밤마다 잠을 못 잤습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식은땀을 흘렸어요. 마누라가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저는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하면 죽어요. 저뿐만 아니라 마누라도 아이들도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혼자 삭혀야 했어요. 9년 동안 매일매일. 그 고통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도 말 못하고 혼자서 진실을 안고 살아가는 게. 저는 그렇게 9년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결국 한계가 왔습니다. 그건 바로 제 아들 때문이었어요. 제 아들 성철이는 24살입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물리학부에 다니는 저한테는 자랑스러운 아들이에요. 그 애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네요. 7살 때였나 학교에서 상장을 받아왔는데 그걸 들고 저한테 뛰어오던 모습이요. 아빠, 나 1등 했어. 그때 그 환한 웃음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런 아들이 어느 날 저한테 죽을 죄를 지었다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2023년 여름이었어요. 제가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성철이가 방에서 안 나오더라고요. 이상해서 문을 열었더니 그 애가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아빠, 저 잘못했어요.
죽을 죄를 졌어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뭔 일이냐고 물었더니 성철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남조선 드라마를 봤다고. 여러분, 북한에서 남한 영상물 보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아십니까? 요즘 북한에는 반동사상문화 배격법이라는 게 있어요. 남조선이나 미국 영상물을 보면 최고 사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사형이에요, 사형. 드라마 하나 봤다고 총살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철이 말로는 대학 친구가 USB에 담아서 몰래 줬다고 해요.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였대요. 처음에는 무서워서 안 보려고 했는데 호기심에 한 편만 봤다가 멈출 수가 없었다고. 문제는 그게 발각됐다는 거예요. 대학 기숙사에서 보이부 단속이 들이닥쳤는데 하필 그 친구가 걸린 겁니다. 그 친구 컴퓨터에서 영상이 나왔고 보이부가 추궁하니까 누구한테 줬냐, 누구랑 같이 봤냐 다 불었대요. 성철이 이름도 나왔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우리 가족은 끝이구나. 다 죽겠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한에서 한 사람이 정치범이 되면 3대가 멸족됩니다. 성철이가 잡혀가면 저도 잡혀가요. 마누라도 잡혀가고 딸도 잡혀가고 장모님도 잡혀갑니다. 정치범 수용소라는 데 가면 살아서 나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기서 굶어 죽고 맞아 죽고 일하다가 죽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우리 가족을 살릴 수 있나? 머리를 쥐어뜯으며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떠오른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10년 넘게 모아둔 달러를 들고 성철이 학교로 갔습니다. 보이부 담당자를 만나서 모른 척 해달라고 사정했어요. 우리 아들은 잠깐 호기심에 본 것뿐입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돈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3,000달러요. 북한에서 3,000달러면 웬만한 집 한 채 값입니다. 다행히 그 보이부 간부가 돈을 받았어요. 성철이 이름을 명단에서 빼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집에 돌아오면서 다리에 힘이 풀려서 길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겨우 살았구나. 우리 가족이 겨우 살았구나.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같이 특수교육지도원으로 일하던 김영식이라는 동료한테서요. 저보다 2살 위인 형님 뻘 되는 분이었는데 저랑 같은 일을 했어요. 백두혈통 자녀 교육이요. 그분이 급하게 만나자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만나서 들은 얘기가요. 우리 동료 중에 박철수라는 사람이 갑자기 사라졌대요. 어느 날 출근을 안 했는데 집에 가보니까 집이 텅 비어 있었다고. 가족들까지 전부. 북한에서 이렇게 갑자기 사라지면 의미하는 게 하나예요. 숙청. 리처로 동무, 우리도 조심해야 해. 김영식 동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최근에 위에서 특수교육 지도원들 전원 재검증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어. 누가 걸릴지 몰라.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박철수 동무는 저보다 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당 행사 때마다 앞장서서 구호 외치고 김정은 위원장 생일에는 자기 월급 털어서 선물 보내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도 하루아침에 사라지는데 저는 뭔들 안전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저는 이미 의심을 받고 있었을지도 몰랐습니다. 성철이 일로 보이부에 돈을 줬으니까요. 그게 어디서 새어나갔을 수도 있어요. 그날 밤 저는 마누라한테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나 사실 그동안 숨긴 게 있어. 마누라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저는 9년 동안 혼자 삭혔던 것들을 다 털어놨어요. 내가 누구를 가르쳤는지, 그 집에서 뭘 봤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 가족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마누라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울기 시작했어요. 여보, 그럼 우리 어떡해요? 아이들은 어떡하고요? 저도 울었습니다. 52년 인생에서 마누라 앞에서 운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나도 몰라. 하지만 이대로는 안 돼. 언제 우리가 끌려갈지 몰라. 그날 밤 저희 부부는 날이 셀 때까지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도망을 가야 하나, 간다면 어디로 가야 하나.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여기서는 더 이상 못 살겠다.
탈북해야 한다. 여러분, 탈북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결정인지 아십니까? 성공하면 자유를 얻지만 실패하면 죽습니다. 가족 전체가 죽어요. 그것도 총살 같은 깨끗한 죽음이 아니라 정치범 수용소에서 몇 년을 고생하다가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설령 성공하더라도 북에 남은 친척들은 연좌제로 벌을 받아요. 제 누나가 평양에 있는데 우리가 탈북하면 누나 가족도 쫓겨납니다. 평양에서 지방 탄광으로 추방되거나 더 심하면 수용소로 끌려갈 수도 있어요. 그걸 알면서도 저는 결정했습니다. 자식들 앞에 어떤 미래가 있겠습니까? 성철이는 이미 한 번 걸릴 뻔했고 다음에는 진짜 잡혀갈 수도 있어요. 은별이도 마찬가지예요. 저처럼 평생 거짓을 믿으며 살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더 이상 그 비밀을 안고 살 자신이 없었어요. 김정은 가족의 진짜 모습을 알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 충성하는 척 사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 비겁한 제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진실을 알면서도 침묵하는 겁쟁이의 얼굴이요. 저는 그 얼굴로 더는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탈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천천히. 탈북을 결심하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실행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북한에서 탈북은 혼자 해도 어려운데 저희는 5명이었습니다. 저, 마누라, 아들, 딸, 그리고 76 먹은 장모님까지. 장모님은 다리도 불편하시고 기력도 많이 떨어지셨어요. 솔직히 장모님을 모시고 탈북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마누라가 그러더군요. 여보, 우리 어머니 두고는 못 가요. 차라리 다 같이 죽으면 죽었지. 어머니 혼자 두고 못 가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장모님은 저한테도 친어머니 같은 분이셨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5명이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성공 확률이 훨씬 낮아지는 거 알면서도요. 탈북 준비는 1년 넘게 걸렸습니다. 가장 먼저 한 건 돈을 모으는 거였어요. 탈북 브로커한테 주는 비용, 중국에서 숨어 지내는 비용, 뇌물줄 돈까지 합치면 최소 1만 달러는 있어야 했습니다. 저는 9년 동안 특수교육지도원으로 일하면서 받은 특별수당을 몰래 모아뒀었어요. 거기에 마누라가 시집 올 때 가져온 금반지, 금목걸이까지 다 팔았습니다. 다음은 브로커를 찾는 거였어요. 여러분, 북한에서 브로커 찾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십니까? 잘못 걸리면 그 자리에서 신고당해요. 브로커인 척하는 보이부 함정도 많거든요. 저는 정말 조심조심 1년 동안 수소문해서 겨우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 브로커가 알려준 루트는 이랬어요. 평양에서 황해남도 해주로 내려간 다음 거기서 중국 단둥으로 넘어가고 단둥에서 라오스를 거쳐 태국까지 가는 거였습니다. 태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들어가면 한국으로 갈 수 있다고 했어요. 문제는 평양에서 황해남도까지 가는 명분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면 여행증이라는 게 필요해요. 우리로 치면 여행 허가증 같은 건데 이유 없이는 안 내줍니다. 그런데 마침 하늘이 도왔는지 기회가 왔어요. 2024년 10월 초 장모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황해남도 해주에 사는 장모님 친척분, 그러니까 돌아가신 장인어른의 사촌동생 되시는 분이 세상을 떠나셨대요. 장모님이 그 소식 듣고 엉엉 우셨습니다. 아이고, 그 동생이 먼저 가다니 내가 마지막으로 얼굴이라도 봐야 하는데. 저는 그 순간 번뜩 생각이 났습니다. 초상이다. 초상을 핑계로 온 가족이 황해남도에 갈 수 있다. 북한에서 초상은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가족이 다 같이 가는 게 당연하고 그런 이유로 여행증 신청하면 거의 다 나옵니다. 게다가 장모님 친척이니까 장모님이 꼭 가셔야 하고 장모님이 연로하시니까 온 가족이 모셔다 드려야 하잖아요. 저는 바로 브로커한테 연락했습니다. 10월 중순에 움직입니다. 해주까지는 저희가 합법적으로 갑니다. 거기서 국경까지 루트 준비해 주십시오. 브로커가 알겠다고 했습니다. 드디어 일이 굴러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남은 건 가족들한테 알리는 거였습니다. 아들 성철이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어요. 제가 몇 달 전부터 이상하게 행동하니까 아빠가 뭔가 큰일을 꾸미고 있다는 걸 눈치챘더라고요. 제가 얘기하니까
바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 저도 여기서 더는 못 살겠어요. 같이 가요. 딸 은별이는 처음에 울었습니다. 친구들이랑 헤어지는 게 슬프다고요. 21살짜리 여자애한테 갑자기 모든 걸 버리고 떠나라고 하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은별이도 결국 따라가겠다고 했어요. 아빠가 결정한 거면 따를게요. 아빠 믿어요. 그 말 듣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가장 걱정됐던 건 장모님이었어요. 76에 고향 떠나서 낯선 나라로 가자고 하면 얼마나 무서우시겠어요. 그런데 장모님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사위야, 나는 괜찮아. 손주들만 잘 살면 되지. 내 목숨이 뭐가 중요하겠냐. 장모님이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고맙다, 사위야. 날 버리지 않고 데려가줘서. 저는 장모님 앞에서 또 울었습니다. 이 험한 길에 연로하신 장모님까지 모시고 가는 게 죄송하고 또 감사하고. 출발 이틀 전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부모님 산소에 갔습니다. 평양 외곽에 있는 작은 야산이에요. 아버지, 어머니 두 분이 나란히 누워 계신 곳. 산소 앞에 서니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불효자가 왔습니다. 잔디를 쓸어내리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땅을 떠납니다. 다시는 못 올 것 같습니다. 제가 도망치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것, 인민을 위하라는 것, 그걸 지키려고 가는 겁니다. 아버지가 목숨 바쳐 충성한 그 가문이 인민의 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아버지 산소도 못 지키는 불효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 아들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 제 자식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치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마를 땅에 대고 절을 올렸습니다. 큰절 3번. 산소를 떠나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산소 위로 붉은 노을이 지더라고요. 그게 제가 본 고향의 마지막 풍경이었습니다. 2024년 10월 15일 새벽 5시, 저희 가족 5명은 평양역에서 해주행 열차를 탔습니다. 겉으로는 초상집에 가는 가족이었어요. 검은 옷을 입고 조이금 봉투를 들고 장모님은 친척분 사진을 가슴에 품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방 속에는 전 재산이 들어 있었습니다. 달러, 금,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는 각오. 기차가 출발할 때 저는 창밖으로 평양 시내를 바라봤습니다. 52년을 살았던 도시, 태어나고 자라고 결혼하고 아이들 키우던 곳. 안녕, 평양. 안녕, 내 고향. 다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통일이 되면 꼭 돌아오겠다.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의 탈북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해주까지는 순조로웠습니다. 기차 안에서 검문이 2번 있었는데 여행증 보여주고 초상집 갑니다 하니까 그냥 보내주더라고요. 장모님이 검은 상복 입고 눈물글썽이며 앉아 계시니까 누가 봐도 진짜 초상집 가는 가족이었으니까요. 해주에 도착해서 진짜로 초상집에 갔습니다. 브로커가 그랬어요. 일단 초상집에 가서 얼굴 비추고 와야 나중에 추적당해도 알리바이가 된다고. 초상집에서 하룻밤 묵었습니다. 장모님은 친척분 영정 앞에서 진심으로 우셨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이분 덕분에 우리가 탈출할 명분이 생겼으니까요. 마음속으로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삼촌어른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당신 초상을 이용해서 하늘나라에서 용서해 주십시오. 다음 날 새벽 3시 저희는 초상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브로커가 보낸 사람이 트럭을 가지고 와 있었어요. 짐칸에 옥수수 자루가 잔뜩 쌓여 있었는데 그 사이에 숨으라고 하더군요. 5 식구가 옥수수 자루 틈에 끼어 들어갔습니다. 장모님은 제가 업어서 태웠어요. 좁고 답답하고 옥수수 먼지가 코로 들어와서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목적지는 압록강 근처의 어느 마을이었어요. 거기서 배를 타고 중국으로 건너가기로 돼 있었습니다. 문제는 중간에 검문소가 있다는 거였어요. 트럭이 1시간쯤 달렸을 때 갑자기 멈췄습니다.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정지! 검문이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옥수수 자루 틈으로 바깥을 봤더니 군인들이 손전등 들고 트럭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보위부인지 국경경비대인지 모르겠지만 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족들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마누라가 떨고 있었어요. 은별이는 입을 틀어막고 울음을 참고 있었고요. 운전사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뭐라고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잘 안 들렸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발소리가 짐칸 쪽으로 왔습니다. 끝났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느님, 부처님, 아버지 어머니, 제발, 제발 우리 가족을 살려주십시오. 짐칸 덮개가 열렸습니다. 손전등 빛이 들어왔어요. 군인이 옥수수 자루 위를 대충 훑어봤습니다. 손전등 빛이 왔다 갔다 했어요. 저희가 숨어 있는 곳 바로 위까지 빛이 왔습니다. 1초가 1년 같았습니다. 그때 운전사 목소리가 들렸어요. 동무, 이거 받으시오. 추운데 고생이 많소. 뭔가 건네는 소리. 아마 뇌물이었을 겁니다. 달러인지 담배인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군인이 짐칸 덮개를 다시 덮었어요. 가시오. 트럭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숨을 쉬었습니다. 옆에서 마누라가 소리 없이 흐느꼈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살았다. 우리가 살았다. 새벽 5시쯤 트럭이 어느 작은 마을에 멈췄습니다. 브로커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인상이 험악하게 생긴 40대 남자였는데 저희를 보더니 고개만 까딱하고는 따라오시오 했습니다. 걸어서 30분쯤 갔을까요? 갈대밭 사이로 난 좁은 길을 지나니까 강이 나타났습니다. 압록강. 저는 태어나서 압록강을 처음 봤습니다. 생각보다 넓더라고요. 건너편에 중국 땅이 보였어요. 불빛이 반짝거렸습니다. 저 불빛만 건너가면 우리는 자유인이 되는 거였어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장모님이 더는 못 걷겠다고 하신 거예요. 자위야, 나 좀만 쉬었다 가자. 다리가 안 움직여. 장모님이 주저앉으셨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76 노인이 밤새 옥수수 자루 틈에 끼어서 왔으니 오죽하겠습니까? 게다가 장모님은 원래 무릎이 안 좋으셨어요. 하지만 쉴 시간이 없었습니다. 브로커가 그랬어요. 날이 밝으면 국경 경비대 순찰이 시작됩니다. 그 전에 건너야 해요. 지금 안 가면 다 죽습니다. 저는 장모님을 업었습니다. 어머니, 제 등에 업히세요. 제가 모시고 갑니다. 장모님이 우셨어요. 자위야, 나 때문에 다들 못 가게 생겼구나. 나 여기 두고 가라. 너희라도 살아야지.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같이 갑니다. 다 같이 가요. 저는 장모님을 업고 강가로 내려갔습니다. 마누라가 울면서 따라왔고 성철이가 은별이 손을 잡고 왔습니다. 강가에 작은 배가 있었어요. 사람 5~6명 겨우 타는 고무보트였습니다. 브로커가 노를 잡았어요. 빨리 타시오. 저희 5이 배에 올랐습니다. 배가 출렁거렸어요. 장모님이 무서워서 제 팔을 꽉 잡으셨습니다. 배가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멀리서 불빛이 보였어요. 그리고 고함 소리. 거기 서라. 멈춰. 국경경비대였습니다.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북한 쪽 강변에서 손전등 불빛이 여러 개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희를 발견한 거였습니다. 총 쏜다. 멈추지 않으면 쏜다. 브로커가 미친 듯이 노를 저었습니다. 저도 손으로 물을 저었어요. 성철이도 같이 저었습니다. 그때 총소리가 났습니다. 탕, 탕. 물이 튀었어요. 총알이 배 옆으로 떨어진 거였습니다. 은별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마누라가 은별이를 끌어안았어요. 장모님은 두 손 모아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물을 저었습니다. 제발, 제발 조금만 더. 총소리가 계속 났습니다. 하지만 점점 멀어졌어요. 저희가 중국 쪽으로 가까워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배 밑바닥이 뭔가에 닿았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저는 배에서 뛰어내려 장모님을 업고 강변으로 뛰었습니다. 마누라, 성철이,
은별이도 뒤따라왔어요. 갈대밭 사이로 뛰고 또 뛰었습니다. 뒤에서 아직 총소리가 들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얼마나 뛰었을까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을 때 브로커가 멈췄습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안전해요.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살았다. 우리가 살았다. 장모님을 내려드리고 가족들을 끌어안았습니다. 5 식구가 껴안고 울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울기만 했어요. 중국 하늘에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하늘인데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습니다. 중국 땅을 밟았을 때 저는 솔직히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북한만 벗어나면 자유라고 생각했거든요. 이제 마음 편히 살 수 있겠구나.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우방국이에요. 탈북자를 잡으면 바로 북한으로 돌려보냅니다. 북송이라고 하는데 북송되면 100% 죽어요. 정치범 수용소에서 고문당하다가 죽거나 공개 총살당하거나, 특히 저처럼 김정은 가족 비밀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살려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저희는 숨어 살아야 했어요. 북한에서처럼, 아니 어쩌면 더 조심하면서. 브로커가 저희를 데려간 곳은 중국 단둥 근처의 작은 조선족 마을이었습니다. 조선족이라고 중국에 사는 우리 동포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탈북자를 숨겨주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위험을 감수하고요. 탈북자 숨겨주다 걸리면 그 집 사람도 처벌받거든요. 저희를 받아준 집 주인은 60대 할머니였습니다. 성함이 김순자 할머니였는데 혼자 사시더라고요. 남편분은 돌아가시고 자식들은 다 도시로 나갔대요. 김할머니가 저희를 보더니 이러시더군요. 아이고 고생 많았소. 어서 들어오시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또 울었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위험을 감수하고 숨겨주시겠다니. 같은 핏줄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김할머니 집에서 2주를 숨어 살았습니다. 낮에는 절대 밖에 못 나갔어요. 창문도 커튼 치고 소리도 안 내고, 화장실 가는 것도 조심조심. 중국 공안이 불시에 들이닥칠 수 있으니까요. 밤에만 잠깐 마당에 나가서 바람을 쐬었습니다. 중국 하늘의 별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여기 별이나 북한 별이나 같은 별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느껴질까? 가장 힘들었던 건 장모님이었습니다. 압록강 건널 때 무리를 하셔서 몸이 많이 상하셨어요. 열이 나고 기침을 하시는데 병원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 가면 신분 확인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잡혀가는 거예요. 김할머니가 동네에서 약을 구해다 주셨어요. 해열제랑 기침약? 그걸로 버텼습니다. 밤마다 장모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손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버티시면 한국 가서 병원 갈 수 있어요. 장모님이 제 손을 꼭 쥐시며 말씀하셨어요. 사위야, 내가 짐이 되는구나. 미안하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아니었으면 저희 여기까지 못 왔어요. 황해남도 지리를 어머니가 아셨으니까 온 거잖아요. 사실이었습니다. 초상집 가는 길도, 브로커 만나러 가는 길도 그 지역을 아는 장모님이 계셔서 가능했던 거예요. 열흘쯤 지났을 때 브로커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 루트가 준비됐습니다. 내일 밤에 출발합니다. 드디어 움직일 수 있게 된 거였어요. 하지만 기쁘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장모님 상태가 아직 안 좋으셨거든요. 그날 밤 저는 브로커한테 물었습니다. 우리 장모님이 많이 편찮으신데 좀 더 쉬었다 가면 안 될까요? 브로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요즘 이 지역에 공안 단속이 심해졌어요. 더 있다가는 다 잡혀갑니다. 내일 안 가면 기회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김할머니한테 작별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김할머니가 손사래를 치셨어요. 갚긴 뭘 갚아요. 같은 핏줄끼리 돕는 게 당연하지. 우리 부모님도 원래 함경도 사람이었어. 해방 전에 여기로 왔지만 고향 생각은 늘 하셨지. 할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난 이 나이 먹도록 고향 땅을 못 밟아봤어. 통일되면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인데.
당신들은 꼭 잘 살아요. 한국 가서 행복하게 살아. 저는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큰절을 올렸어요. 할머니, 꼭 통일됩니다. 그때 저희가 모시러 올게요. 같이 고향 가요. 할머니가 울면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할머니를 두고 떠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저희는 가야 했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중국 내륙을 거쳐 라오스 국경이었습니다. 브로커가 가짜 중국 신분증을 만들어줬어요. 조선족인 척해야 한다고. 중국어를 못하니까 최대한 말을 안 하고 다니래요. 저희는 기차를 탔습니다. 단둥에서 쿤민까지 거의 이틀이 걸리는 여정이었어요. 기차 안에서 얼마나 긴장했는지 모릅니다. 주변에 공안이 있나 계속 살폈어요. 누가 말 걸어올까봐 무서워서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한 번은 기차 안에서 검문이 있었어요. 공안이 신분증 검사를 했는데 제 차례가 왔을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신분증을 내밀었어요. 공안이 한참 들여다보더니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디 가는 거예요? 저는 준비한 대로 대답했습니다. 어눌한 중국어로 친척집 갑니다. 공안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제 중국어가 이상했나 봐요. 그때 성철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성철이는 대학에서 중국어를 배워서 저보다 발음이 좋았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조선족이라 중국어가 서툴러요. 시골에서 농사만 지으셔서요. 공안이 흠하더니 신분증을 돌려줬습니다. 가시오. 휴. 또 살았습니다. 쿤밍에 도착했을 때 저희는 거의 탈진 상태였습니다. 특히 장모님이 심각했어요. 열이 안 떨어지고 기침이 더 심해지셨습니다. 정신도 오락가락하셨어요. 쿤밍에서 하루 묵으면서 저는 브로커한테 사정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너무 아파요. 병원에 데려갈 방법이 없을까요? 브로커가 한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아는 조선족 의사가 있긴 한데 비용이 많이 들어요. 얼마든지 내겠습니다. 남은 돈을 거의 다 털어서 의사를 불렀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이 장모님을 진찰하더니 폐렴이래요. 항생제를 놔줬습니다. 며칠 더 쉬어야 하는데 상황이 그렇지 못하죠? 네, 내일 또 이동해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약을 잔뜩 싸주셨어요. 이거 먹이면서 가세요. 한국 가면 바로 병원에 가야 해요. 저는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같은 동포 아닙니까? 꼭 무사히 가시오. 또 눈물이 났습니다. 중국 땅에서 만난 조선족 동포들, 그분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저희는 절대 못 왔을 거예요. 그 은혜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쿤밍에서 라오스 국경까지는 버스로 이동했습니다. 중국 남쪽 끝자락 시황반나라는 지역이에요. 거기서 라오스로 넘어가는 거였습니다. 버스로 꼬박 하루가 걸렸어요. 장모님 상태가 걱정됐습니다. 약을 드시고 열은 좀 내렸는데 여전히 기침이 심하셨어요. 버스 안에서 기침하실 때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기침하면 다들 예민하게 반응하거든요. 마누라가 장모님 입을 손수건으로 막아드렸어요. 장모님이 미안해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내가 짐이 돼서.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라오스 국경에 도착한 건 밤 10시쯤이었습니다. 국경 마을에서 새 브로커를 만났어요. 중국인인지 라오스인인지 모르겠는 말이 별로 없는 남자였습니다. 그 브로커가 저희를 데리고 산길로 들어갔어요. 국경 검문소를 피해서 불법으로 넘어가는 거였습니다. 손전등도 못 켜고 달빛만 보고 걸었어요. 장모님은 제가 업었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장모님 체중이 50kg도 안 되시니까 없는 건 괜찮았어요. 문제는 산길이 너무 험했다는 거예요.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질 뻔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새벽 2시쯤 드디어 라오스 땅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기뻐할 틈이 없었어요. 라오스도 안전하지 않거든요. 라오스 경찰에 잡히면 중국으로 보내고 중국에서 북한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라오스는 그냥 지나가는 곳이에요. 진짜 목적지는 태국이었습니다. 라오스에서 이틀을 더 이동했습니다. 작은 트럭 짐칸에 숨어서
라오스를 종단했어요. 덜컹거리는 비포장 도로를 달리는데 온몸이 멍투성이가 됐습니다. 장모님은 거의 기절하다시피 누워 계셨어요. 그러다가 사고가 터졌습니다. 태국 국경 근처 마을에서 브로커가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저희는 어느 허름한 여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브로커가 잠깐 나갔다 온다고 하더니 안 돌아오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3시간 연락도 안 됐습니다. 저는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버림받은 건가? 돈만 받고 도망간 건가? 탈북 과정에서 브로커한테 버림받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돈을 다 받아놓고 중간에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탈북자들은 낯선 땅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잡혀갑니다. 마누라가 울기 시작했어요. 여보, 우리 어떡해요? 이제 어떡해요? 아이들도 겁에 질렸습니다. 은별이가 동생처럼 오빠한테 매달렸어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 내가 가장인데 내가 무너지면 다 끝이다. 저는 여관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라오스어를 못하니까 손짓 발짓으로 물었어요. 한국 대사관이 어디냐고. 태국 가는 길이 어디냐고. 여관 주인이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종이에 글씨를 썼습니다. 여관 주인 눈이 번쩍 뜨이더군요. 아, 이 사람이 뭔가 아는구나 싶었어요. 여관 주인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군가와 통화하더니 저한테 기다리라고 손짓했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여관에 남자 2명이 들어왔습니다. 그중 한 명이 한국말을 했어요. 탈북자 맞습니까? 저는 무릎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가족 5명입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그 사람들은 한국에서 활동하는 탈북민 구출 단체 사람들이었어요. 선교사님들과 연결된 분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이 저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분들이 저희를 태국 국경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메콩강을 건너야 했어요. 라오스와 태국 사이에 흐르는 큰 강이에요. 밤에 작은 배를 타고 건넜습니다. 강을 건너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압록강을 건널 때는 총소리가 났는데 여기는 조용하구나. 물론 위험하긴 마찬가지였어요. 태국 국경수비대에 걸리면 불법 입국으로 잡혀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태국은 탈북자들한테 비교적 관대해요. 한국 대사관에만 들어가면 안전합니다. 배에서 내려서 또 한참을 걸었습니다. 장모님은 이제 걸을 힘도 없으셨어요. 성철이와 제가 번갈아가며 업었습니다. 새벽녘에 어느 마을에 도착했어요. 거기서 차를 타고 방콕으로 향했습니다. 방콕 시내에 들어섰을 때 해가 뜨고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큰 빌딩들이 보였어요. 형형색색 간판들, 오토바이 행렬, 활기찬 거리.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풍경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저 멀리 건물 하나가 보였습니다. 건물 앞에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어요. 태극기. 저는 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세워주세요. 세워주세요. 차가 멈췄습니다. 저는 차에서 뛰어내렸어요. 태극기를 향해 뛰었습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이었습니다. 저는 대사관 정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태극기를 올려다보며 엉엉 울었어요. 마누라도 뛰어왔습니다. 성철이, 은별이도. 장모님은 성철이 등에 엎여서 오셨어요. 5 식구가 대사관 앞에서 껴안고 울었습니다. 경비원이 다가왔어요. 뭐라고 물었는데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울기만 했어요. 그러다가 겨우 한마디 했습니다. 저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집에 가고 싶습니다. 대사관 문이 열렸습니다. 직원분이 나오셔서 저희를 안으로 안내했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끝났다. 드디어 끝났다. 평양에서 시작해서 황해남도, 중국 단둥, 쿤밍, 라오스, 태국까지 몇천 킬로미터를 도망쳐 왔는데 드디어 끝이 났구나. 장모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사위야, 우리가 해냈구나. 살았어. 저는 장모님을 끌어안았습니다. 네, 어머니. 살았습니다. 이제 한국 가서 병원도 가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편하게 사세요. 장모님이 울면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대사관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마음 편히 숨을 쉬었습니다. 자유의 공기. 이게 자유의 공기구나. 방콕 대사관에서 2주를 머물렀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면담도 받고 건강검진도 받았어요. 특히 장모님은 바로 병원에 가셨습니다. 폐렴이 많이 진행됐다고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했대요. 다행히 치료를 잘 받으셔서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를 타는 날이 왔습니다. 2024년 11월 중순, 저희 가족은 방콕 공항에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태국 땅이 점점 작아지더니 구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진짜 가는구나. 한국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저녁 7시쯤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릴 때 다리가 떨렸어요. 52년 동안 적국이라고 배웠던 나라에 발을 딛는 거잖아요. 설렘 반, 두려움 반이었습니다. 공항 입국장을 나오는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멈춰 섰습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다들 바쁘게 움직이는데 표정들이 밝았습니다. 웃고 떠들고 핸드폰 보면서 걷고 아무도 주눅 들어 있지 않았어요.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자유로운 나라구나. 은별이가 제 팔을 잡아당겼어요. 아빠, 저것 좀 봐요. 은별이가 가리킨 곳에 큰 전광판이 있었습니다. 화려한 광고 영상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북한에서는 수령님 선전 영상만 나오는데 여기는 화장품 광고, 자동차 광고, 연예인들이 나왔습니다. 성철이가 중얼거렸어요. 아빠, 여기가 진짜 한국이에요? 그래, 여기가 한국이다. 저는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우리가 정말 해냈구나. 저희는 바로 하나원으로 갔습니다. 하나원이라고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 교육받는 곳이에요. 거기서 3개월 동안 지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었어요. 문화 충격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가장 놀랐던 건 편의점이었어요. 24시간 문을 여는 가게가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북한에서는 밤 9시만 되면 모든 게 문을 닫아요. 전기도 없으니까요. 처음 편의점에 들어갔을 때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삼각김밥, 컵라면, 음료수, 과자. 먹을 게 이렇게 많은 곳은 처음 봤어요. 북한에서는 외화상점에나 가야 볼 수 있는 것들이 여기서는 동네마다 있었습니다. 마트에 처음 갔을 때는 장모님이 우셨어요. 세상에. 이게 다 뭐냐? 먹을 게 이렇게 많아? 쌀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고기도 생선도 과일도. 장모님은 그걸 보시면서 한참을 우셨습니다. 북에 있는 사람들은 풀뿌리 캐먹는데 여기는 이렇게 버려지게 많구나. 저도 울었습니다. 북한 인민들이 이걸 보면 뭐라고 할까? 수령님이 제일 잘 살게 해준다던 나라에서 왜 굶어 죽어야 했을까? 하나원에서 나온 뒤 저희는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 정착했습니다. 정부에서 주거 지원을 해줬어요. 작은 아파트지만 저희한테는 궁궐 같았습니다. 방마다 난방이 되고 물이 콸콸 나오고 전기가 24시간 들어오는 집.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장모님은 요즘 매일 아침 산책을 하세요. 아파트 단지 안에 공원이 있거든요. 거기서 다른 어르신들이랑 얘기도 나누시고 운동도 하시고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지셨어요. 사위야, 나 여기서 10년은 더 살 것 같아. 장모님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 웃음을 보니까 저도 행복했습니다. 성철이는 대학교에 편입했어요. 한국에서 다시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은별이도 취업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이들이 자기 미래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아직 할 일이 남았습니다. 저는 9년 동안 김정은 가족을 봤습니다. 그들의 진짜 모습을 알고 있어요. 그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갈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국정원에서 조사받을 때 제가 아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김주애가 어떤 아이인지, 김정은이 인민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가족이 얼마나 사치스럽게 사는지, 언론 인터뷰도 했고 국회에서 증언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래요. 위험하지 않으냐? 북한에서 보복하지 않겠냐? 물론 무섭습니다. 북한이 저를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저는 말해야 합니다. 북한 인민들이 진실을 알아야 해요. 자기들이 목숨 바쳐 충성하는 그 가문이 실제로는 인민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화면들이 얼마나 거짓인지,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도 알아야 해요. 북한이 어떤 나라인지, 왜 통일이 되어야 하는지. 여러분, 저는 요즘 가끔 북쪽 하늘을 바라봅니다. 거기 제 누나가 있어요. 저 때문에 지금쯤 많이 고생하고 있을 겁니다. 평양에서 쫓겨났을 수도 있고, 더 심하면 수용소에 갔을 수도 있어요. 누나한테 미안합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제 자식들은 이제 자유롭게 살 수 있으니까요. 원하는 공부를 하고, 원하는 직업을 갖고, 원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할 수 있으니까요. 북한에 있었으면 절대 못할 일들이에요.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된다고. 그날이 오면 저는 누나를 찾아갈 겁니다. 부모님 산소에도 갈 거예요. 큰절 올리고 이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 불효자가 다시 왔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 다 같이 살아요.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52년을 북한에서 살았고 9년을 김정은 가족 곁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로운 나라에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북한에도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핏줄,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거짓말에 속아서 사는 거예요. 진실을 모르는 거예요. 통일이 되면 그 사람들도 자유를 알게 될 겁니다. 마트에 쌀이 넘쳐나는 것도 알고, 24시간 편의점도 알고,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될 거예요. 저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 세대의 통일을 봅시다. 그래서 흩어진 가족들이 다시 만나고, 끊어진 역사가 다시 이어지는 그날을 함께 맞이합시다. 감사합니다.